인사부터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앞전에 연결된 부분인데 페이지로 봤을 때 약간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이 한 장 정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하고 갈게요. 의열단 가겠습니다. 자, 일단 김원봉 잡으시고 윤세주도 잡으시고 김원봉과 윤세주가 만주 길림 지린성에서 두 사람에 의해서 의열단이 만들어졌다. 만들자마자 그 이듬해 바로 만주에서 활동이 제한적이어서 중국 본토로 관내를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내용도 그거예요. 만들어진 지역뿐만 아니라 활동한 지역까지 같이 뭉쳐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질문 내용 중에 여러분 저한테 문자도 오고 그랬지만 그 제한된 상황이에요. 선택지를 3개 골라야 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상황을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고 뭐 단독적으로 여기 출제 오류에 이렇게 단정지어버리면 그 시험장에 가서 그걸로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출제했으니까 선생님 출제 의도를 잡으시면 돼요. 선택지를 3개를 골라야 되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답이 2개밖에 없는데 왜 3개를 골라놨을까? 나중 문제예요. 나중에 복수 정답이 되거나 모두 정답이 되거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제한된 시간, 제한된 선택지 안에서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거 골라내시면 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들 해주셨고요.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시고 선생님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그거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 분밖에 안 왔어요. 보신 분들 다 저한테 문자가 와야 되는데 대표로 보내신 건 아니죠? 단체로 이거 문제 이상해 네가 문자를 보내볼까 이렇게 해서 보내신 건 아니었죠? 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올 거라 생각했는데 한 분밖에 안 오셔가지고 약간 서운했어요. 자, 의열단 가도록 합니다. 자, 목표 보겠습니다. 일제 식민기간을 폭파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본 애들보다 뛰어난 게 없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럼 일본 애들이 지은 건물들은 다 폭파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 애들이 보이면 어떻게? 죽여야지. 이게 의열단의 목표예요. 보겠습니다. 식민기간의 폭파, 그 다음 침략 원흉을 응징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초기 활동, 주로 상하이와 국내를 중심으로 20년대 활발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가장 시험에 잘 나온 내용 중에 하나 그 다음 지문이죠.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이건 아마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문제를 낼 부분이에요. 이거 사료 던져주고 끊임없이 물어볼 거예요. 신채호와 의열단의 관계를 끊임없이 물어볼 거예요. 신채호 조선혁명선언 이건 꼭 잡으셔야 돼요. 의열단 하면 꼭 나와야 될 게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예. 1923년 1월 1일 정확하게 초하는 날 의열단에게 김원봉의 요구사항에서 다 풀려주는 게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신채호 선생의 어떤 그 뜻이 담겨있다, 의지가 담겨있다 봐야 되겠죠. 의열단의 투정 노선과 행동 강령을 지시했다. 그죠? 네. 의열단들이 초계같이 목선을 벌이는데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어서 얘들이 힘들어하고 쓸쓸해하고 하는 이 상황을 김원봉이 두고 볼 수 없어서 절친이자 대표적인 우리 혁명선을 주장했던 신채호에게 부탁해서 받은 게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이다. 그 다음에 의거 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험 중에 이제 조선혁명선을 단독으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 이 의거자들의 이름과 장소를 약간 살짝 바꿔서 약간 교활한 방법을 쓰는 문제가 가끔 출제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계속 이건 읽고 암기를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볼게요.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탄 축적. 이유는요. 종로경찰서가 가장 많은 우리 독립분들을 잡아다가 문초했던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 나석주. 동척이라고 그러죠.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물론 이제 실패했다고 보죠. 그 다음에 김지섭. 일본 왕궁에 폭탄을 투척했다. 일본 왕궁에 폭탄을 투척했다. 김지섭입니다. 김익상. 조총독부 폭탄 투척.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죠. 부산의 부산경찰서의 박재혁. 이걸 살짝 바꿔가지고 최수봉하고 살짝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건 외우기 좋아요.
박재혁의 비읍과 부산경찰서의 비읍 자음 하나만 가지고 의열단 나온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밀양경찰서의 최수봉 정도만 암기하시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계속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주 읽다 보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렇게 문제 내는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잡을 수 있겠구나, 틀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 스스로 또 감을 익히셔야 돼요. 어차피 다음 월 종합 모의고사는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제가 장난 한번 칠 것 같은데 살짝 제가 스포일러 했어요. 틀리시면 안 돼요. 활동 방향, 김원봉을 비롯한 단원들의 항푸군관학교 입교했다. 항푸군관학교는 누가 만든 학교예요? 그 밑에 있는 장제스예요. 장제스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어요. 김원봉을 비롯한 의열단 단원들 상당한 인원들이 이 군관학교와 정식적인 군사교육을 받게 돼요. 그 결과 김원봉의 의열단은 한층 더 그 어떤 용기와 투지와 여기 군사적인 기술까지 가미됐기 때문에 훨씬 더 전력이 상승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졸업했던 김원봉이 또 자기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조선혁명간부학교를 난징에 만든다고요. 조선혁명간부학교 몇 줄 보셔야 돼요. 가끔 나와요. 선택지도 나와요. 반대로 가면 안 돼요. 아셨죠? 조선혁명간부를 학교를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군관학교 입학하고 졸업하고 이후에 만들었다고 보셔야 되고요. 난징에 만들었다. 근데 국민당 정부가 지원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국민당의 총수는 누구예요? 장제스죠. 김원봉이 만든 조선혁명 김원봉, 이건 쉽게 해서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이건 민족주의자거든요. 민족주의자가 사회주의자인 김원봉에게 후원해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데올로기를 떠나는 거죠. 뭐죠? 사제지간이에요. 사제지간에도 가능한 거예요. 스승과 제자가 관계이기 때문에 김원봉에게 국민당의 장제스가 지원해 줬다고 보시면 돼요. 사제지간이라는 게 참 끈끈하죠. 끈끈합니다. 사제지간 무섭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정식 학교는 아니겠지만 사제지간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장소, 시청이 됐든 구청이 됐든 동사무소 근무할 때 제가 혹시 찾아가면 모른 체예요? 모른 체하지 않잖아요. 가끔 봐요, 저는요. 서울에서 가끔 제자들을 봐요. 선생님, 뭔 일이세요? 이렇게 와요. 동사무소 갈 때, 가끔 일 보러 갈 때 차 한 잔씩 마시고 옵니다. 어떤 커피? 200원짜리,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 먹고 옵니다. 대단한 거 먹고 온 건 아니고요. 커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알아주고 인사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고마운 거죠. 또 서로 도울 일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사제지간이라는 거죠. 사제지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던, 이 앞전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랬던 이분이 노덕술에게, 노덕술도 잠깐 언급드렸죠. 약간 복습 차원이 되는데, 이 사람 원래 이제 경남에 있는 경찰서에서 이제 고문경관으로, 고문경찰로 아주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 엄청 많이 잡아다 고문했던, 고문경찰 유명했던 사람인데 해방 이후에 서울시경으로 올라온 거예요. 또 여기서 이제 간부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해방된 전국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발상의 전환이 뭐냐면 친일에서 어떻게 바뀌는 거죠? 이제 반공으로 바뀌는 거야. 반공으로. 공산주의를 잡아서 자기 생을 유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노덕술이라는 사람이 다시 이제 살짝 바꿔오는 거죠. 서울시경 갔더니 제일 먼저 잡아들인 게 이제 김원봉이죠. 비행기 내리자마자 잡아다가 체포해서 너 이 새끼 빨갱이지에다가 고문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김원봉이 나중에 이제 얼부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김원봉이 얼부가게 되게 됐다. 이게 이제 우리 현 21세기 정부에서 이제 김원봉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김원봉의 독립운동사를 인정을 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건가. 학계에서는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고요. 이거 해방 이후에 관련된 부분, 그 행적에 대해서는 차치해 두자는 거지. 강복 전까지의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관계없이 독립운동했던 부분을 인정하자는 거지.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에게 이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복잡해진 거지. 왜? 현재 우리나라 이데올로기 끝이 안 났거든, 우리는. 아직도 끝이 안 났거든.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이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복잡해져. 여러분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건 별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김원봉이 나오면 우리 마칠 거에 정도만 가시면 돼요. 예, 이데올리를 나중에 가셔도 됩니다. 시험 끝나고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인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요건 이런 정도까지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독스에게 고문을 당한 올북하고 훗날 인민군으로 6.25 전에 참여해야 됐고, 물론 이제 들리는 얘기는 뭐 김일성이 6.25 전쟁 일으키려고 할 때 반대편에 섰던 인사 중에 대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과정일 뿐이고 결론은 전쟁이 일어난 거니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봤을 때는 비극이죠. 최고의 지도자 한 사람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김원봉이 월북을 했고 인민군이 됐고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우리 전쟁을 겪었던 기성세대 어르신들께서는 당연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잘 모르는 얘기잖아요. 제가 수업하기 전에는 김원봉이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정치인들이 김원봉 얘기하더라도 그 애가 누구지? 그 사람이 누구지 정도밖에 모른다는 거죠. 최소한도 이런 수업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역사의 현 주소도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맞추고 우선입니다. 이 여러분들은 개별어가 봅니다. 이제 밑에 강우규 노인동맹당 이거 한번 기출됐어요. 의열단도 아니고 애국단도 아니에요. 노인동맹당입니다. 여기는 40세에서 60세까지 정도 돼야만이 참여할 수 있어요. 가입이 가능해요. 가입 가능한 연령이 40 이상에서 60세까지 정도. 이게 강우규입니다.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했다. 그 다음에 박열, 일본 국왕 암살 시도였고 무정부 주제였다. 박열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선택지 지문에 나올 것 같아요.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죠. 이게 중요한 것은 박열의 이 뒤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1923년입니다. 1923년 박열을 던져준다면 역사적 사건을 하나 물어볼 거예요. 뭐가 있어요? 일본은 지진이 많은 곳이잖아. 일본의 간동 지방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간동 대지진이라고 합니다. 이 간동 대지진이라고. 간동 대지진은 많은 피해가 따랐거든. 인명피해, 물적 피해가 많이 따라왔어요. 이때 일본 애들이 술수가 등장해요. 얄팍한 술수가 등장하는데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잖아요. 이때 하는 얘기, 소문을 어떻게 되냐면 박열 같은 조선진, 조선인이라고 그러죠. 조선인들이 우물물에 독약을 타서 우리 일본인들을 갖다가 사살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를 갖다가 퍼뜨리기 시작해요. 다르게 표현하면 굉장히 민심이 흉흉해졌잖아요. 지진이 났기 때문에. 민심을 정치적 방향을 살짝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교묘한 술수를 쓰게 됐어요. 이게 1923년에 박열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고요. 일단 영화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영화도 나왔기 때문에. 아나키스트였다. 또 일본인 부인과 결혼하게 됐고 일본인 부인도 박열에게 열렬한 추종자이기도 했고요. 뭐 시도 좀 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는 뭐 시 쓰는 건 중요한 거 아니고 시험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박열이다. 무정부주자였다. 그 다음에 23년에 간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체포됐고 이런 명목으로 우리의 간동 대지진 사실 역사를 애고하려고 하는 우리 조선인들 때문에 많은 피해를 더 입은 것처럼 전환을 하려고 하는 술수를 했던 시기다. 박열 이 정도 하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하 다음입니다. 타이완에서 일본 왕족 군이노미야를 독검으로 찔렀으나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조명하 정도. 그 다음에 한인 애국단 갑니다. 한인 애국단 보겠습니다.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임시정부가 침체되었다. 임시정부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상하이에서 김구가 결성했다. 김구 선생 애국단 잡아야 됩니다. 아닌 애국단. 김구 선생은 원래 이거죠. 상해 임시정부의 우리 독립운동 방향 설정이 뭐죠?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겠다. 외교 노선을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30년대 들어오면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 외교적 노력의 한계점이 봉착돼요. 한계점에.
일본 애들이 우리가 예교적 노력을 통해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다는 사실을 판단하고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김구가 방향을 설정하게 한다고요. 무장투쟁으로 방향을 설정하게 된 계기가 이 시기예요. 30년 접어든. 그게 이제 대표적인 한인 애국단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이봉창과 윤봉길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봉창과 윤봉길. 애우기도 좋아요. 살짝 애워볼까요? 여러분 의열단하고 이렇게 이제 섞어 놓을 거거든요. 가끔 출제자들이요. 예. 우리 사회 시간에 가끔 배우시죠. 경제 최우선 제1의 원칙이 뭐죠?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 기간을 최소화하고 빨리 합격하는 가장 여러분 효과적인 거잖아요. 그죠? 한 10년씩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인생 10년 소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최소 투자로 뭐예요? 최대 이윤을 노리는 거 경제적이죠? 배우셨나요? 최소 투자로 최대 이윤을 노렸잖아요. 이게 애국단이라고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봉창 봅니다. 이봉창은 원래 서울에 태어났고 왕족의 후손이기도 해요. 이봉창은요. 네,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심지 의지는 굉장히 굳건했던 인사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요.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사람처럼 살아요. 일본을 굉장히 유창하게 하고 일본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 다음에 점원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노동자, 철도 노동자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 요즘 말로 경험을 쌓게 된다고요. 거의 똑같이 일본인처럼 행세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상하이를 건너와서 상하이에서 약간 동네 약간 양아치처럼 어슬렁거리고 다녀요. 근데 이 자식이 하는 것은 양아치 같은데 말하는 걸 보면 꼭 애국자처럼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소문이 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조선인인데 약간 이상한 애가 나왔다는 거지. 일본인 냄새, 간자, 즉 스파이 냄새도 나는데 말하는 걸 보면 꼭 애국자 같은 얘기를 하더라는 거지. 이게 이제 김구 입에 들어가는 거야. 귀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보고가 됐지. 한번 데려와봐. 김구 선생님이 불러요. 데려왔어요. 이때 처음으로 김구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일대기와 본인의 하고 싶은 얘기를 쫙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이러이러한 곳에서 성장했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일본에 밀항을 해서 일본에 가서 이러이러한 생활해봤고, 일본어 유창하고, 일본지를 굉장히 익숙하게, 일부러 그걸 다 했다는 거야. 여행을 미리 다 했다는 거야. 일본에 나중에 특파된다면 내가 그걸 하겠다는. 대단한 거죠. 김구 선생이 설득되고, 김구 선생이 그러면 좋다. 그걸 한번 해보자. 김구 선생에게 여기서 픽업된 게 이봉창이에요. 이게 1932년 1월이에요. 1932년 1월에 도쿄에서 일본 국왕의 폭탄을 축적합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네, 실패했어요. 왜냐면 거리가 너무 멀고 너무 멀리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상하이 언론이 아시우아는 논조로 보도했습니다. 조금만 몇 미터만 더 갔으면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아시우아는 논조가 신문에 실리게 돼요. 왜냐면 상하이 사람들이나 우리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공동의 적이니까. 이 결과 무슨 일이 발생돼요, 이제? 아니, 봐봐. 일본인들이 굉장히 서운할 거 아니야. 아니, 자기 천황을 못 죽여서 서운하대잖아, 일본. 상하이 국민들이, 상하이 신문, 언론들이. 뭐 일본에 열받을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상하이를 기습 공격을 벌인다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상하이 사변이 된다고. 상하이를 기습 점령해 버린다고. 그래서 이봉창의 의거는 참 좋은 부분이었는데 중국인들에게는 좀 굉장히 치욕적인 거죠.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는 가장 결정차가 되는 것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윤봉길 보세요. 보세요. 이게 4월이에요. 자, 봐보겠습니다. 상하이 홍구공원에서 일본 국왕의 생일 축하식이에요. 그리고 상하이를 점령했다고 그래요. 기습 점령했다고 그래요. 이거 축하하겠다는 거예요. 이 기념 식단에 윤봉길이 드디어 이제 폭탄을 들고 가는 거예요. 폭탄을 두 가지로 가져가요. 던져서 폭파시킬 수 있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던지고 난 다음에 자결을 하기 위한 폭탄을 하나 더 가져가, 예비로. 그게 도시락 폭탄이에요, 일명 얘기하는. 우리가 보통 도시락 폭탄을 투척해서 단상에 있는 고위 관료와 군인들을 살상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은 던지고자 하는 폭탄을 던졌어요. 이게 파급력이 큰 거예요. 그 주변을 살상력이 커지는 걸로 던지고, 본인은 도시락 폭탄을 자폭하기 위해서 가져간 거예요. 하나는 던지고 자폭탄을 던지기 전에 이미 체포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잘못 전달된 게, 김구 선생이 그 식상을 들어가기 위해서 도시락에다가
폭탄 설치를 하고 도시락인 것처럼 검열을 피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건 잘못된 교육이고요. 예, 일단 큰 거 던졌고 도시락 폭탄은 자결용이었다. 이해하셨죠? 자, 볼게요. 일본군 장성과 고관을 처단했다. 중국인들이 큰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체포돼서 나중에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우리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됐다. 자, 윤봉길 의거 이후에 중국 국민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거야. 특히 국민당의 이제 장제스가 감동을 받은 거야. 체포된 인사가 누구예요? 봤더니 조선인이었던 윤봉길이었다는 거야. 야, 이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장제스가. 1억 인구가 그 당시 중국 인구가 1억이었나 봐요. 1억 인구가 해내지 못한 일을 1천도 안 되는 1천입니다. 1천도 안 되는 조선인이 그걸 해냈다는 거야. 대단한 거지. 이렇게 넓게 평가했다는 거야. 넓게 평가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는가 봤더니 김구가 있더라는 거지. 그 단체가 뭔가 봤더니 한해애국단이라는 거지.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장제스하고 김구가 아주 굉장히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이 발생됐냐면 일본 애들이요. 김구 선생 임시정부를 탄압하기 시작한다. 본격적으로.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프랑스 공사관 내에 있는 조차지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프랑스 애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장기 임대해가지고. 여기는 치해복권이 인정되는 지역이에요.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범죄 저질러도 손치더라도 체포가 안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 애들이 계속 그냥 프랑스 애들이 압박을 가하는 거야. 프레스를 계속 가하는 거야. 계속 가하는 거야. 더 이상 될 수가 없어서 프랑스 애들이 김구 선생에게 저희들이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도저히 지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떠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통지를 받고 이제 김구 선생이 이제 이동하기 시작한 거야. 상해를 떠나서 이제 고행의 길로 1940년 충칭까지 오기 전까지 이제 고행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행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김구가 이동하게 된 계기였다. 그리고 이제 조건이 뭐였냐면 장제스가 나 따라다니라고. 국민당을 따라다니라고. 내가 당신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 독립운동하는데 내가 적극 지원하겠다. 필요한 거 다 지원하겠다. 쌀이 필요하면 쌀도 주고 무기가 필요하면 무기도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잡을 수 있는 수경지를 달라면 수경지도 주고하겠다. 이런 옵션이 붙었다고. 이런 옵션이 붙으면서 같이 김구와 장제스가 같이 국민당과 같이 이동한다고. 같이 이동. 그러고 난 다음에 훗날 누구를 만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김원봉을 또다시 만나는 거예요. 김원봉 만나. 김원봉과 김구 선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 역사에서요. 특히 독립운동사에서요. 특히 30년대 중반 관내부장 투쟁에서는 김원봉이 넘버 원의 자리에 올라버린 거거든. 김구 선생은 장제스와 계속 이동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린다고. 새롭게 이제 부각되는 인사가 이제 김원봉인 거예요. 독립운동사의 거의 대부분 우리 예전에는 김구 선생이 다 할애됐던 반면에 최근의 트렌드는 김원봉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특히 사회주의자들이 그동안에 독립운동사에서 많이 배제되어 있던 부분이 드디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부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출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김구 선생 내다 보니까 낼 게 없어졌어. 더 이상 문제를 만들 게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사회주의계 독립운동가 했던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 일명 우리 뭐죠 이거? 봉봉? 네, 쓰리봉 브로더스. 앞으로 이 앞전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 네, 봉봉봉, 네, 쓰리봉 브로더스, 원봉, 두봉, 세봉. 이 사회주의계의 독립운동가들은 앞으로 계속 출제 빈도수가 높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복습할 때 원봉, 두봉, 세봉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네. 아셨죠? 모르시면 선생님한테 질문 계속 하시라고요. 원봉, 두봉, 세봉. 됐죠? 그래서 이 앞자리에다 음성 녹음하세요 했던 이유가 그거거든. 몇 번 들으라고요? 몇 번 들으셨죠? 지금까지. 그 수업 이후에 일주일이 지났는데 10번 이상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 배신이야, 배신. 네. 선생님 배신하면 점수가 잘 안 나와. 5번 최소 들었어요. 손 들어봐.
서운하다. 예, 마이크 놔야 되겠네, 오늘부터.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할 수 없지 뭐. 네. 자, 다시 보죠. 자,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임시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훗날 한국 강복군의 창설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구가 만들었죠. 한국 강복군을 1940년에. 누가 지원해 준 거예요? 네, 장제수 국민당 정부에 지원해 준. 독립운동 방향이 같아요. 같은 민족주의 계열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앞전에 마무리 안 된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577페이지) 자, 일제강점기 사회적 변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회운동 전개, 농민운동 보겠습니다. 농민운동. 자, 첫 번째 배경,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 이게 몇 년도예요?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은요? 토지조사사업이 언제죠? 1910년대. 산미증식계획은 1920년대. 자, 소작농이 증가했다. 소작농이 증가했다. 농사지을 땅이 없는 사람들이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지는 사람들 소작농 또는 전호라고 불러요. 소작농 또는 전호. 소작농 또는 전호라고 불러요. 소작농 또는 전호라고 부릅니다. 고율의 소작료가 부담되기 시작했다. 최소한도 우리가 쌀이 10석이 생산된다면 5석 정도는 우리가 가져가야만이 우리 가정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갈수록 이제 이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소작쟁이. 소작인 조합이 만들어지고 농민조합도 조직되고 소작권 이전 반대도 요구가 나타납니다. 이게 사회운동의 변화가 농민들이라든가 노동자라든가 그다음에 농민들에게 이게 나타나는 거죠. 사회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무엇의 영향입니까? 3.1운동이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사회주의가 유입됐다고요. 사회주의는 물론 지금 이제 실패한 이데올로기로 이제 판단이 됐죠. 끝났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시기에 사회주의는 나름 그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에게 자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내가 계속 일본에 침탈당하고 빼앗기고 내 자존심 자체가 없어지는 시기였잖아요. 처음으로 그죠? 자존감이 살려주는 계기가 된 게 이거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역차별을 당하고 있고 내가 누구에게 무시를 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는 꼭 눌렀을 때는 이거 몰랐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이 정도 생각했다는 거죠. 서서히 자각의 형태가 나타났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이 당연히 이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리 3.1운동을 그래서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사회주의 유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1920년대 농민운동을 볼게요.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더욱 발전했다. 그 대표적인 게 소작쟁이다. 소작쟁이 밑줄 볼까요? 소작쟁이. 3.1운동 이후에 3.1운동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1920년 되면은 소작쟁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923년이 되면 암태도 소작쟁이가 유명해집니다. 암태도 소작쟁이. 풀이해봐. 소작은 남의 땅을 농사 짓는 거야. 땅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소한 2분의 1 정도는 내가 가져가야 되잖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이상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주인들이. 그럼 어떻게? 쟁이라는 거 뭐야? 파업한다는 얘기야. 난 못하겠다는 거야. 이 농사 지을 수 없다는 거지. 우리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게 뭐예요? 쟁이야. 암태도는 그때 당시는 주소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때 당시는 전라남도 무안군이었고요. 지금은 행정구의 개편으로 지금은 신안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전라남도 무안군 암태도 섬 지역에 농민들이 쟁의를 일으켰다. 이게 대표적인 게 그 당시 농민들은 서태석이 주도합니다. 서태석이라는 사람이 주도하게 되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소작쟁이. 불이흥업 농장에서 소작쟁이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불이흥업 가끔 나오는 어려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7급 하는 사람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불이흥업 농장에서도 소작쟁이가 일어났다. 가장 이제 이게 1920년에 가장 빠른 소작농 단체가 등장하는 게 책에 나오지 않는 건데 이거 항해도입니다. 항해도 봉산에서 소작인 협회가 처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7급 하는 사람 무조건 잡아야 돼. 소작인 봉산의 소작인 협회가 처음 등장하기도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소작제 앞에 들어갑니다. 문제철 친일주주입니다. 악덕입니다. 아주 악덕입니다. 제가 이름을 넣어주는 이유는 사료가 나올 걸 대비하는 겁니다. 사료가 나올 거. 이 사람은 전라남도의 섬지역과 전라북도의 내륙에 상당한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토지가 소유. 농민들에게 토지를 임대해 주는 거죠. 임대해 주고 소작료를 받는 거죠. 소작료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 애들이요. 일본 애들이 산미 증식 계획을 발표해서 상당한 양의 쌀을 일본으로 수출한다고요. 그럼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의 쌀을 비싸게 사가려고 할까요? 싸게 사가려고 할까요? 그렇지. 싸게 사가야만이 진해 시장에서 팔았을 때 일본 쌀 가격을 깨트리지 않고 일본 농민들의 권익을 계속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나라에서 저가 쌀을 저가에 매입해서 간다고. 저가에 매입해 갔을 경우 친일 주주였던 문제줄이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수입이 감소되는 상황이 된다고. 수입이 감소 상황이 나타난다고. 그죠? 수입 감소 나타나겠죠. 그렇다면 문제철 같은 친일 주주는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겠습니까? 보통 아까 10분의 1 10석이 생산된다면 이 정도 가져가잖아요. 그럼 통상 얘기하면 2분의 1 정도 가져가는 게 원칙이었다고, 이 당시에. 좀 더 좋은 데는 3분의 1까지 나타났다고. 3분의 1만 주는 농민도 있었다고요.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10석이 생산된다면 3.3석 정도만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져간다는 거지. 이런 경제 상황이 되다 보니 10분의 7, 8까지 오는 거야. 10석이 생산됐을 경우에 7 내지 10석이 주인에게 넘어간 거야. 그럼 내게 남는 것은 2석 내지 3석이야. 다음 해에 한 석은 농사지을 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많아야 한 2석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이걸로 그 가족의 생계를 1년 동안 유지할 수 있냐고, 이게. 불가능하지. 그럼 얘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폭발하지. 이게 폭발하게 됩니다. 이게 일명 뭐예요? 암태도 소작쟁이다. 이해 가셨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 지역에, 섬 지역에, 뭐 자은도, 뭐 지도, 뭐 요 지역에까지도 파급 효과가 23년, 24년, 25년까지 계속 파급 효과가 일어나요. 왜? 어느 한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면 그 옆에 주변 지역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피해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도 이런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가장 큰 자각이 암태도 소작쟁이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3.1운동 이후에 일단 20대 초반, 23년에 암태도 소작쟁이 정도는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제일 밑에 노동운동으로 가볼까요? 그 밑에 빠진 게 있군요. 농민 단체 결성 보겠습니다. 조선노동공제조직 20년, 조선농민총동맹 27년. 그 연도를 외워야 되는데 연도를 외우지 마시고요. 그 조선에다가 빨간색으로 한번 그어볼까요? 조선 이렇게.
예, 제가 수업 시간에 앞전 얘기했지만 조선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무슨 의미라고 항상 그랬어요? 예, 사회주의 단체들의 영향을 받은 거죠. 예. 조선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1920년대로 보라고. 왜? 우리나라 몇 년대 사회주의인데 192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원래 볼셰비키 레닌 혁명이 1917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유입되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3.1운동 이후란 말이에요. 일단 조선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단체는 무조건 20년대 이후로 잡으시면 돼요. 외우지 마. 어떻게 이거 다 외울 거야. 일일이 다 나오지 않으니까. 자, 다시요. 대신에 노동운동 봐봐요. 노동운동에서 하나, 둘, 셋째 줄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 있지. 원산 노동자 총파업. 이건 조선 글자 안 들어갔잖아요. 이거 외워야 돼. 이건 암기해야 돼.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1929년이에요.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암기 안 하시고 그냥 20년대로 잡으셔도 되는데 원산 노동자 총파업. 노동자 단체 결성 봐요. 노동운동에. 조선노동총동맹, 조선노동총동맹 분리됐다. 조선만 밑줄 긋고 그냥 20년을 잡으시면 돼요. 외우지 마세요.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여성운동. 자, 마찬가지입니다. 20년대에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다. 여성 지식인을 중심으로 문맹 타파, 글 읽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성 인권의식이 고양되었던 계기가 되었다. 자, 여성운동 하나 보겠습니다. 밑에 근후에만 보겠습니다.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근후에 별표 갑니다. 신간의 자매단체라는 거. 신간의 자매단체는 얘기가 몇 년에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지. 1927년 적으면 돼요. 1927년입니다. 언제 해체될까요? 신간의 언제 해체되죠? 그렇지. 자매단체니까 같이 만들 가치 없어지는 거예요. 자, 활동 목표 갑니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차별 철폐, 그 다음에 조혼과 임신매매 폐지. 좀 창피하죠? 결혼을 빨리 시키는 거, 임신매매를 폐지해달라는 이런 거에 들어가 있다는 거. 여성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을 해소해달라는 얘기. 활동 내용, 주로 여성 교양 강좌, 그 다음에 야학, 저녁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것들, 토론회. 신간의 해체 이후에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 이탈로 해체되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사진 하나 봐보시죠. 근우, 우측에서 자로 읽으시면 돼요. 근우. 그 다음 밑에 근우에 관련된 사료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활동 579페이지. 보겠습니다. 1910년대 신분 보겠습니다. 계몽주의 작품이 다수였다. 계몽주의 작품이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최남선. 근대 시 문화 발전에 이바지했다. 보통 우리 말하는 뭐 신채시, 뭐 해액에서 소년의 해액에서 소년행인가? 해액에서 소년행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돼. 적지도 마세요. 안 나옵니다. 최남선 나오면 그 시험 문제도 아니야. 친일했던 사람 시험 문제 낼 이유가 없잖아. 이강수 근대 소설 발전을 주도했다. 안 나와요. 이거 친일 그 분자를 체포할 때 정도 이강수 나오지. 그 다음에 타협적 민족주의 나오지. 작품으로 나온 건 없으니까 안 하셔도 돼요. 일단 1910년대에 이런 인사가 있었다 정도. 3.1운동 이후에 순수문학을 추구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 이게 1919년에 창간되는 동인지죠, 쉽게 얘기해서. 대표적인 인사가 이제 김동인이라든가 뭐 주요한 뭐 이런 인사들이 대표적인 창조에 참여 작가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허 1920년 7월에 3.1운동 이후 7월 달에 만들어진 겁니다. 일종의 이걸 갖다 이제 우리 국문학사에서 폐허파라고도 불러요. 폐허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에서 폐허파라고도 부릅니다. 그 대표적인 인사가 이제 오상순입니다. 폐허파 같은 인사들, 오상순 같은 인사들이 여기에 주로 활동했다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뭐냐면 그 세기말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퇴폐적 경향을 많이 나타내죠. 왜냐하면 전 국민이 나섰던 3.1운동이 실패했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졌어요. 좌절했죠.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에 빠져 있고 퇴폐적이고 세기말적인 경향들을 주로 작품에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페어의 잡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백조. 네. 백조는 네. 낭만주의적 또 경향을 보이죠. 네. 백조는 또 낭만주의적 3.1운동 이후에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22년에 이제 만들어진 대표적인 잡지죠. 대표적인 게 뭐 현진건의 빈처, 국문학사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진건이라든가 뭐 이런 인사들, 나도양, 뭐 현진건, 나도양 이런 인사들이죠. 국어 선생 해야 되는데, 네. 그 국어 선생은 작품으로 보는 거고요. 저희들은 시대에 관련된 부분만 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이 저 수업을 듣게 저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줄에 20년대 중반 신경향파, 예, 이제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라고 하는 카프 문화까지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았던 작가들이 작품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사회의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일명 이걸 카프 문학 또는 신경향파 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프로문학,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의 줄임말입니다.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카프 문학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즉 사회주의 문학이죠. 근데 이게 이제 정통으로 작품 활동, 국어를 공부하고 시를 쓰고 소설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작품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30대 초반이 되면 이제 봐보시죠. 순수 문학 작품이 등장하게 돼요. 그걸 비판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김영랑의 영랑과 강진, 정지용 시연의 향수. 이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지용 시연의 향수. 굉장히 시가 서정적이죠. 이게 이제 노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뭐 가수, 팝 가수 이태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 뭐 가곡을 노래하시는 분하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분하고 같이 합동으로 음반을 내는 게 향수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서정적이죠. 굉장히 시 좋아요. 저도 좋아하는 시 하나인데 문제는 정지영 시인이 얼북 작가예요. 얼북 작가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조명되지 않는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사람이죠. 정지영 시인의 향수를 정지영에 대한 역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대를 물어볼 거거든요. 향수가 나온 시대를.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프롤레타리아 예술동은 카프 문학에 대한 반발에서 나타나는 정통적인 서정시가 30년대 초반에 나타나 시대를 물어본다는 대부분이에요. 시대를 물어본다면 1930년대 초반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 정도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일전쟁 이후에 중일전쟁이 몇 년이에요? 1937년. 끊임없이 물어볼 거야. 외워야 돼. 만주사변 몇 년이에요? 1931년. 태평양 전쟁 몇 년이에요? 1940년. 세 개 잡아야지. 무조건 잡아야지. 만주사변 31년, 중일전쟁 37년, 태평양 전쟁 40년. 끊임없이 잡아야지. 시험장 가가지고 몇 년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이미 다 알고 있어야지. 시험장 가서는 선택지만 고르는 연습이 돼 있어야 돼. 연습이 다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중일전쟁 이후에 친일 문인들이 증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시인들이 거의 다 친일로 돌아섰다 보시면 돼요. 열에 9명 정도는. 그래서 버틴 사람도 있다고요. 저항시인 보겠습니다. 이육사. 수임번호 264번. 그래서 이육사가 되는 거죠. 본명은 아니죠. 본인 이름이 아마 제가 알기로 이원록인가 될걸요. 이 사람이 쓴 시 하나 잡아야 되겠다. 광야. 최소한 중일전쟁 이후에 저항신 나오는 시대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광야라는 시를 던져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 시의 내용으로 봤을 때 시대적 상황을 가장 옳은 것은 물어본다면 중일전쟁 이후 거 잡으시면 되겠지. 37년 이후니까 어떻게 일본에도 우리나라에게 한국 신민화 정책할 때 이런 내용들을 하나 선택적으로 골라내면 되겠지. 그럼 또 누가 있지?
윤동주는 잘 아시는 시인이죠. 여러분들이 뭐 자주 읽었던 뭐 별 해내는 밤, 서시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인 지향 시인이었다. 북한도의 용정에 있는 명동학교를 졸업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와서 다시 연희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가면 그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시문에 대한 비석이 지금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대학의 영문학부로 편입해서 유학을 갔다가 일본에 들어서 마루타 실험 대상이 돼서 죽게 되는 아주 마지막 젊은 날에 20대 중반도 안 돼서 돌아가신 운명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시인을 알려준 윤동주 시인. 중일전쟁 이후에 저항신으로 유명했던 인물 정도 하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 볼까요? 예술. 홍남파, 봉선화, 고향의 봄, 안익태, 애국가, 코리 한상국. 이거 이미 다 기술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익태는요. 홍남파도 책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전부 다 친일로 나타나 버렸어요. 참작 땡땡하시고 친일로 적어놓으세요. 출제될 수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고민거리가 애국가잖아요. 그죠? 우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애국가를 배웠잖아요. 나이 들어서 친일로 들어서는 통해 우리가 이제 애국가를 바꿔야 되느냐, 계속 불러야 되는 고민이잖아요. 바뀌어야 됩니까? 계속 불러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몇십 년 더 불러왔잖아요.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혼란해질 것 같아요. 그죠? 자,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동해물 관련해서 다른 가사가 나와야 된다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고민거리에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몇 해 전만이라도 아직 안 밝혀져서 다행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수업 시간에요. 이제 올해부터는 갑작스럽게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안익태 선생 애국가를 만든 안익태 선생도 친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나타나가지고 복잡해졌어요. 자, 생략합시다. 이제 음악에 관련된 부분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미술 보겠습니다. 미술은 좀 어려운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 쉬운 것만 할게요. 어려운 거 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중식이라든가 조석전 여러분들이 몰라야 돼요. 아주 이건 그 전공한 사람만이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건 빼겠습니다. 확률적으로 출제 경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고이동 보겠습니다. 고이동부터. 최초의 서양화가이고 최초의 일본의 미술 유학 같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미술협회에서 총무로 일했던 사람인데 유학 추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공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학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유학 대상자, 내가 가야 되겠다고 일본 유학 갔던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고희동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이기도 한데 최초의 서양화 작품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게 자하상이에요. 자하상. 제목이 자하상이에요. 이건 그리고 싶어서 그린 게 아니라 졸업작품이에요. 졸업작품. 우리 예체능 같은 경우, 예술 같은 경우는 졸업작품들이 있는데 자하상을 하나 남겨놨어요. 되게 글이 못 그렸어요. 그래서 유학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작품 활동이 제로, 아예 없어요. 왜? 본인이 너무 잘 알아. 유학을 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힘들었겠죠. 자기 그리지도 못하는 그림을 유학을 갔으니. 그래서 그 이후에는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 이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는 꼭 나올 수밖에 없는 인물이 최초라는 단어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혜석, 여성화가이자 최초의 서양화가이자 요즘에 조명되고 있죠. 변호사 김우영과 결혼했고 파리에서 체린과의 관계가 문제됐습니다. 체린은 우리 그 대표적인 친일 기업인이에요. 친일.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마 부모님 세대들은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 하신백화점 아세요? 모르지. 여러분 당연히 모르지. 신세계라든가 뭐 이런 백화점을 아시지만 잘 모르겠죠. 하신백화점의 경영인이었고요. 친일 주주였고요. 비행기도 일본에서 사서 바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업 관련된 기업을 운영하기도 하고 전부 다 일본에다가 친일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이 체린입니다. 체린은 안타깝죠. 왜? 우리 민족대표 33인에 포함된 인사예요. 그래서 아까운 거예요. 30년대 이렇게 일제 치하가 길어지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친일로 돌아서요. 체린 같은 경우도 30년대 초반부터 일제에 친일로 돌아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인이 돼서 가장 대표적인 친일 넘버원이 반일 민족주의자 일본에 꼽혔던 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정권 딱 탄생되자마자 반민 특위법을 제일 일본으로 잡아들인 인물이 이강수, 체린 이런 인물들이에요. 보시죠. 자, 이랬던 그 유명했던
채린과 나혜석이 생각해봐. 나혜석이 변호사인 남편을 데리고 파리 여행을 갔어. 이게 요즘에도 파리 여행 가면 쉬운 일은 아니야. 여러분들이나 저는 돈 모아야 돼. 별도의 돈 끄집어내고 가는 게 아니야. 이거 한 1년, 2년 정도 모아가지고 파리 여행 가는 거야. 이 사람도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파리 여행 갈까? 갈까?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혜석이 채린과의 바람을 피는 상황이 발생된다고요. 남편 놔두고요. 지금 21세기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자유연애 시절에도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시절에 얼마나 더 있겠어요, 이게. 돌아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과 이혼이 돼요. 이 문제로 이혼이 된다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채린이, 아니 나혜석이 수필 가기도 해요. 나의 이혼 고백장을 신문에다 연재해버려요. 아주 센세이션한 거예요. 이 시대에 굉장한 거예요. 요즘에도 얘기가 쓸 수 있지만 대부분 이혼한 사람들은 그냥 성격적으로 헤어졌어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고 끝내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신문에다 연재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신문에다가 내가 이혼해야 되는 이유부터 쫙 과정을 쫙 설명해 준 거예요. 이혼 고백장. 대단한 여성입니다. 최근에 조명받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나혜석 보시라고요. 나혜석. 그 다음에 이중섭 갈까요? 이중섭. 서구 모더니즘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이북 사람이고요. 만석군의 아들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림 재주가 있어서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돼서 서양화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본인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우리나라 와가지고 작품 활동을 또 하게 돼요. 하필 이때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제도로 통영으로 피난을 가게 돼요. 서울에 살 수가 없잖아요. 서울 사람 전부 다 부산으로 피난 갔던 시절이 들어요. 그러니까 통영, 거제도, 부산 이쪽 이 지역에 가서 작품 활동을 하게 돼요. 할 게 없어요. 시골에 가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것들과 완전 다른 환경이잖아요. 밥을 먹고 밖에 나오면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놀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농민들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작가인 이중섭에 관심 갖는 사람 누가 그림쟁이가 왔어 이 정도예요. 문 밖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나와보면 소밖에 없는 거야. 소를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그림이 이게 흰소예요. 흰소에 밑줄 그십니다. 이중섭의 대표적인 작품이 흰소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봐요. 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중섭의 소입니다. 네. 이중섭의 소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은 작가들이 소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섭의 원래 작품명 흰소입니다. 흰소가 맞습니다. 네.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흰소. 그 다음에 달과 까마귀 등 여러 많은 작품들이 있었다. 요즘에 굉장히 비싼 10억, 20억, 30억 이런 가격에 팔려요. 이중섭의 작품이. 대신에 절대로 이중섭 작품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중섭이다 정도만 하시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가격 자체가 안 맞아요. 네, 1,000만 원도 아니고 10억, 20억 이렇게 하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대신에 이거 이중섭 작품인데 100만 원 주고 사실래요? 사시면 안 돼. 거의 99.9%가 이작이에요. 네,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 파는 멍청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기를 생각하고 100만 원 아니라 10원 정도 주고 살 필요 없어요. 네. 다음 갑니다. 박수근 갑니다. 박수근. 두툼한 질감과 한국적 표현 작품으로 대표적인 작품이 절구지라는 여인. 요거 하나 정도 잡으시고 그 다음에 판잣집 정도. 박수근은 강원도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미술을 한 번도 배운 적은 없어요. 정식으로 미술 학교에 가서 배운 적은 없는데 본인이 독특한 기법을 통해서 작품 활동했던 인물이기도 해요. 네. 한국적 표현을 잘 작품을 표현했다. 그렇게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처음 작품 활동을 할 때는 작품 하나당 한 500원, 1,000원 정도에 팔렸어요. 인사동에서. 네. 이때 이제 미국인들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인사동에 가면 우리 고유 물건들 많이 파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자기 친지나 친구들에게 우리가 보통 기념품을 하나씩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우리 이국 나갔을 때 기념품 하나 제주도만 가서 돌아오면 하나씩 막 사오잖아. 친구들 하나씩 주려고. 이걸 사가지고 간 거야.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야. 물론 큰 사이즈도 있지만 이걸 사가지고 미국에 가져와 자기 가까운 벗들에게 나눠준 거야. 한국에서 하나 사갔던 기념품으로. 지극히 한국적인 거예요. 토속적인 거. 그게 이제 시대가 지나고 흐름이 지다 보니 박수근이 미국에서 먼저 뜨기 시작한 거야. 정말 독특한데 이게 한국 작가래 한국적인 토속적인 미가 있는 걸 이게 이제 히트 치하한 거야. 옥션에서 경매가 붙으면서 이제 1억, 2억, 3억, 10억, 20억 막 넘어가기 시작한 거야.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박수근 작품이 난리가 났지. 이제. 박수근 작품 어떻게 또 이조 작품이 또 바닥을 치게 엄청나게 올라가는 작품들이 나타나. 마찬가지 박수근 작품도 굉장히 이작이 또 많습니다. 가격은 비싼 반면에 일단 박수근, 절구지라는 여일, 판잣집 정도 한국적인 정서가 많이 그린 작품들이다 정도만 가겠습니다. 연극 토레 잡으시기 바랍니다. 토레, 토레 정도 하나만 잡으시고 다음 페이지 영화 나홍규 아리랑의 연도의 볏줄칩니다. 1926년에 나홍규가 밑에 나홍규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다양한 역할을 하죠.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하고요. 다 작은 거야. 아리랑을 만들 때 작가, 각색, 감독, 주인공, 카메라 감독. 지금 선생님이 생긴 것만 해도 5가지야. 그러니까 1인 다역을 다 혼자 다 찍은 거야. 혼자 다 만들고. 대신에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26년 연도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성 영화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영화입니다. 없을 묻자입니다. 무성 영화입니다. 영화를 어떻게 봅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영화관에 상영되면 옆에 아나운서처럼 생긴 사람이 변사라는 분이 있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극 상황을 계속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변사가 있었던 영화 시대입니다. 의식주 가겠습니다. 자, 의식주. 자, 의생활 보겠습니다. 중일전쟁, 세 번째만 보세요. 중일전쟁 이후에 국민복이 강조했다. 남자들에게 국민복이 밑줄. 여성들에게는 일바지, 몸빼바지. 몸빼바지 밑줄 보이시죠? 이거 이미 기출되었습니다. 기출 지문입니다. 가끔 여러분들 입으시죠? 우리 여성분들 몸빼바지. 시골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농사 짓는데 많이 편하다고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일바지, 몸빼바지. 그 다음에 식생활. 청량음료, 식용유 같은 것들, 일본의 조미료. 그 다음에 통조림. 그 다음에 산미증식 기획으로 공출로 잡곡이 수입이 증가됐다. 우리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주에서 밑줄 그어봐. 잡곡 소비 증가.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다 먹습니다. 1920년대 이후에. 그 다음에 주생활. 자, 일제 문화주택, 계량 한옥, 보급, 토막집들이 유행했다. 영단주택은 재작년 기출문제죠. 영단주택 밑줄 그었습니다. 최근 기출에 적어놨죠. 영단주택. 자, 영단주택은요. 일본에서 서민 계급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하기 시작한 주택 유형이지만 식민지 조선에서는 전시체제 하에서 일제가 조선의 병참 귀지하를 건설한 군수산업체 밑줄 그었습니다. 군수산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주택 부족 문제를 밑줄 그었습니다. 주택 부족 문제를 밑줄 해결하기 위해 공급된 주택이다. 쉽게 해서 고급주택이 아니란 뜻이야. 선택적 고급주택이라고 살짝 바꿔놨다고 기출문제. 1941년 6월 14일 총독부령 23호에 의해서 조선주택영단령이 제정 공포되어 같은 해 7월 1일 설립된 조선주택영단에서 건설되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물레동에 가면 물레동의 빌딩가하고 옛날 건물들이 같이 존재하는데 물레동 영단주택 지금도 가서 볼 수 있습니다. 됐죠? 물레동의 영단주택까지 일단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가겠습니다.